전라북도 완주군. 이곳은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위성도시로 전주와 같은 생활권에 속합니다. 1999년 박씨 부부는 완주군 삼례읍에서 나라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2월 6일 새벽 평소처럼 장사를 끝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요. 새벽에 인기척이 느껴져 아내 최씨가 눈을 뜨게 됩니다. 집에는 3명의 남성이 침입해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최씨 목에 칼을 들이밀며 눈과 입을 가리는데요. 그 상태에서 한 남성이 경상도 말투로 현금과 폐물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고는 박씨의 장모님이 주무시던 다른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후 조용해집니다. 강도들이 떠났다고 생각한 부부는 눈을 가리고 있던 가리개를 풀고 장모님 방으로 달려가는데 그녀는 방 안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모 유씨 할머니는 입과 코가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곧바로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질식으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완주경찰서는 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사건 발생 9일 만에 인근에 살고 있던 청년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경찰의 범행을 자백했고 이 자백으로 인해 나머지 공범 2명도 금방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3명은 절도 등의 전과로 몇 차례 소년원에 드나든 경험이 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이 3 청년은 2월 18일 현장 검증을 위해 나라 슈퍼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곳에는 박씨, 최씨 부부와 숨진 유씨 할머니의 막내딸 부부까지 유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삼례 3인조는 사건 당일 담을 넘어 사건 현장인 나라 슈퍼에 침입합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었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현금과 폐물을 훔쳤습니다. 이어서 다른 방에 있던 유씨 할머니를 폭행하자 할머니는 소리를 질렀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채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할머니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범이었던 임명선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드라이버 2개와 목장갑이 발견되어 증거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훔친 뒤에 버렸다던 폐물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3월에 이 청년 3명은 강도치사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4월에 전주지방법원에서는 3년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모두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랐고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미성년자였던 2명은 지적장애까지 앓고 있어서 감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고 박씨 부부는 사건이 있었던 삼례를 떠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부산지검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건 당시 도난당한 보석의 모양새를 물어보는데요. 삼례 청년 3명의 형이 확정된 후인 1999년 11월에 부산지검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부산에 살고 있던 이모씨 등 3명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산 3인조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 중 한 명이 전라북도 익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를 따라서 전라북도로 원정 유흥을 온 3인방은 돈이 떨어졌고 대문이 열려있던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열려있던 대문으로 들어갔고 빠루와 신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삼례 3인조가 자백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죠. 실제로 당시 이 집의 대문은 고장이 나 있었고 잠글 수 없었던 상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산 3인조가 침입 후에 저지른 범행은 삼례 3인조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방을 뒤지다가 할머니가 위급해 보여 입에 붙였던 테이프를 뜯고 물을 먹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후에 방바닥에는 물이 흥건했는데 범인이 아니라면 이것까지 알 수 있었을까요? 또 삼례 3인조는 훔친 폐물을 버렸다고 진술한 반면 부산 3인조는 금은방에 팔아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진술합니다. 실제 그 폐물을 매입한 업자도 찾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3인조는 할머니의 옷차림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고 진범이라는 이들의 자백까지 받아냅니다.
그렇게 부산지검은 새로운 용의자 3명을 기존의 사건을 담당했던 전주지검으로 송치합니다. 그런데 이 부산 3인조는 전주지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삼내 3인조의 경우에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까지 일관성 있게 자백했기 때문에 삼내 3인조가 범인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처음에 최 씨의 목에 칼을 들이밀며 협박한 범인이 경상도 말투를 썼다는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전라북도 완주군에 살던 삼내 3인조는 경상도에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쯤 전주교도소에서 천주교 교화위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박영희 씨 또한 의문을 가집니다. 완주 3인조 중 임명선 씨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는 계속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었고 당시 자백을 했던 건 경찰의 폭행과 강압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경찰은 완주 3인조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면서 강압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박영희 씨는 사건 이후 이사간 박 씨 부부를 수소문했고 결국 박 씨 부부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의 긴 설득 끝에 박 씨 부부는 임명선 씨를 만납니다. 그리고 최 씨는 단번에 임명선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때 들었던 목소리도 아니었을 뿐더러 경상도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는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범인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최 씨는 범행에 대해서 진술할 때 남편의 주머니에 있는 3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5만 원을 도난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삼내 3인조의 진술서에도 똑같이 45만 원을 훔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나중에 남편의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현금 3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인데 이건 경찰 측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최 씨의 진술을 듣고 삼내 3인조에게 그대로 받아 적도록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또 앞서 말했듯이 이들 중 2명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언어나 논리 구사력이 낮아서 긴 문장을 쓸 수 없었는데 당시 자술서에는 매우 긴 장문으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박 씨 부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부산 3인조의 자백 영상을 보게 되는데 최 씨는 영상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그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박영희 씨와 박 씨 부부는 삼내 3인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들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만기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더 이상 사건에 손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던 2015년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박 씨가 1999년 2월 18일에 촬영한 당시 경찰의 현장 검증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영상에는 경찰이 3인조를 폭행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삼내 3인조 역시 경찰의 눈치를 보면서 지시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지시하면 청년들은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너가 머리 갖춰줘야지. 그렇지. 너가 이렇게 세마 이렇게. 그래. 이게 아니야. 그렇게. 그래. 그래. 진짜. 이거 누가 내렸어? 내려. 네가 내렸잖아. 어? 2016년 1월에는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부산 3인조 중 한 명이었는데요. 죄책감에 시달렸고 자기 대신 누군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자백했다고 하면서 피해자 3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3인조 중 한 명은 2015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나머지 한 명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범까지 등장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2016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판결에서 3명 모두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듬해인 2017년에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3명에게
11억여 원의 형사보상이 결정됩니다. 3명의 청년들은 이 금액 중 일부를 재심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를 본인들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관련 단체에 기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무고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운 담당 형사들과 전주지검 담당 검사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사들은 특진 등의 포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피해자들이 국가와 담당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국가가 가족들에게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담당 검사에게는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2022년 담당 검사 최 씨는 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을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때 삼례 3인조와 피해 유가족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겠다 라면서 그를 용서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년들이 개봉하면서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 대중들에게 또다시 알려질 수 있었는데요.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로 보면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아들 소희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사건 났던 날 아침 승우는 건넌방에서 자고 있었다. 이거 한번 읽어봐. 뭐야? 시퍼렇게 젊은 애들 인생 3명이 걸려 있습니다.